어제 예결위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 분산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부처의 특활비 사용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선 예비경선에 당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론조사 100%를 적용하는 경선룰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성에게 최고 25% 가산점을 주는 당규 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청은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대선 주자 첫 1위를 기록하며 정치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현상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야권 재편론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오늘도 예결위 생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보내드립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부와 행안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인적 분리 등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경찰이 정보경찰과 분리돼서 또 수사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능을 가져올 만큼 신뢰할 만한 자체 개혁과 변화의 그 방향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신가요? 경찰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때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그 국가수사본부가 여러 가지 그 수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사람도 키우고 제도도 발전시켜 가고. 야당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65억 원이던 특활비를 9억여 원으로 줄였다며 기밀 유지와 정보 수집이라는 목적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부처의 특활비 사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물론 매년 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전 부처 특활비 사용 관련 실태 조사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논란을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 감사 사항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논란에 대해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의적으로 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보호감찰 전담 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자보석제도 도입과 가석방이 확대되면서 내년 보호감찰 대상이 8천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예결위는 오늘까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일부터는 조정 소위를 열어 사업별 감액과 증액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는데요. 교육계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이 쟁점이 됐고 환노위에서는 노동자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과 유사하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훈의 사회부총리는 교육의 미래 혁신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책으로 치면은 거의 표지가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표지만 갈아서 다른 사업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인데 다른 게 있다면 재원만 달라져요.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의 앞으로 미래 교육 그러니까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를 미래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교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재정 지원 확대와 병행됐을 때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많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당해고시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보호 조항들이 적용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들이 5인 미만으로 쪼개기, 불법 사업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가는데 위험은 딴 데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선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팩트체크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다매체 시대 잘못된 정보를 거르기 위해 팩트체크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치 편향적인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논의 끝에 여야는 관련 예산 14억 원을 증액하되 팩트체크 기관 운영 현황을 수시로 또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과방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룰에 윤곽이 나왔는데 예비 경선에서는 시민 여론조사 100%를, 본 경선에 들어가면 당원 20%, 시민 여론조사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선거기획단을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가산점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룰을 마련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는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본 경선에서는 당원 20%, 시민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 건 외부 인사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경선에서는 1대1 토론회 3번, 합동 토론회를 2번 실시하고, 각 토론회마다 무작위로 추첨한 1000명의 시민평가단이 각 후보를 평가하고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갑질이라든지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민검증위원회 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걸로 하고, 시민검증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근거 없는 타 후보 비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정치 신인의 경우 서울이나 부산 각 지역에 2명 이상 출마하면 예비 경선에서 4위 받기라도 1명은 본 경선에 진출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여성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경선준비위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지만 최종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경선 룰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초 선거기획단을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가산점 적용 여부와 범위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우상호, 박주민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내에선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중진 의원 출신인 박 장관에게 너무 유리하다는 의견으로 엇갈립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소속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만큼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여성과 청년 비율 50% 이상의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오늘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8개 정당이 검찰개혁 방향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외교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여야 8개 정당. 화두는 국민 관심이 높아진 검찰개혁입니다. 여야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공수처 출범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독점 권한을 분리하고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해왔다. 기소권을 공수처하고 분할을 해서 공수처와 검찰이 같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너무나 지지부진합니다. 공수처 연내 출범과 본격 가동을 위해 다시 한번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면서도 공수처의 권한을 몰아주고 있다며 공수처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게시타프처럼 말 안 듣는 검사, 말 안 듣는 법원, 판사 또 정말 공직자의 복무에 충실한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그런 기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만. 국민의당도 공수처가 오히려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검찰 때문에 공수처가 대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정치검찰 없애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없애면 사실 공수처가 굳이 필요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외교 방향을 이끌어갈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노선을 고려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 택배 기사들의 과도한 배송 업무가 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 과로사 소식까지 들렸는데요. 정말 시급하게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당정청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에서 당정청이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택배기사와 같이 그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죠. 네. 이 같은 필수 노동자들의 그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안전한 작업 환경과 사회망 구축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적용을 하고요. 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걸 전속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전속성 기준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과제 등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보호해야 되고요. 또 인력 확충 등을 해서 과로 방지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감염에 취약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필수 노동자분들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정부가 오후에 관련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 서울청사에서 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택배 노동자의 하루 그 작업 시간 한도를 정하는 거 하고요. 주 5일제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그 작업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작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배기사 작업 조건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네. 또 택배기사는 그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그 특수 고용 노동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정부가 주간 그 택배기사에 대해선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번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네. 그리고 택배 기사들이 고충을 토로한 그 분류 작업, 이 부분은 그 노사 간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 사항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노사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업무를 명확화,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이 택배사나 대리점 이런 갑질 때문에도 또 택배 기사님들이 좀 상당히 힘들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담겨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백마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백마진이요? 네네. 그 배송비를 우리가 내면 몇백 원을 미리 이제 떼어간다는 그런 수수료 개념으로 네, 알고 리베이트 있는데요. 개념인데요. 그 네.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 중에 그 택배사가 일부 금액을 그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런 이제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에 지불하는 그 리베이트인데요. 네. 한 2,200원 중에 한 600원 정도가 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백마진 관행으로 택배 가격에 거품이 끼고 택배 기사에게 돌아갈 배송 수수료는 좀 낮아진다는 지적인데요. 정부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택배 기사가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 그만둘 때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을 하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담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택배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는데요. 네. 만약 그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기 위해서 대리점주가 그 택배 기사에게 압력을 가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하는 등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도 급증을 하다 보니까 택배 기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그 과중한 업무의 그 원인으로 꼽히는 그 심야 배송, 또 밤 12시 이전에 결제를 마치면 몇 시간 뒤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그 새벽 배송, 이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시키지 말자 이런 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너무 편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택배 기사들의 근로 환경 또 갑질 문제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연구단체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이후 한반도 정세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핵 일괄 타결 대신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일괄 타결 방식, 이른바 빅딜 대신 다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핵 군축 또는 북핵 동결을 통한 단계적 협상, 스몰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면 핵 폐기 대신 ICBM 폐기 등을 고리로 한 미국과의 단계적 협상을 원하는 북한 입장과도 잘 맞는다는 분석입니다. 김여정의 말을 들여다보면 쉽고 유익하면서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ICBM입니다. 바이든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저는 오바마의 후광에서 탈피하려는 욕망에 아마 이제부터 분출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우리 정부까지 동조하면 자칫 북한을 정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김정은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파키스탄 모델이나 인도 모델로 가는 경우는 우리에겐 최악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1대1 협상 방식이 아닌 동맹국, 우방국과 연대를 통한 다자 압박 방식을 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만큼 유사시 대중 방어권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드 때 중국의 보복을 경험했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그런 뜻을 같이 할 경우에 그럼 미국은 중국발 보복을 어느 정도까지 한국에 대해서 방어해 줄 것인가 하는.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비핵화 협상과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 추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다룰 것으로 보이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관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대북 정상회담이 정치적 쇼로 끝났다고 비판하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 동맹을 해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의원연맹이 여야 의원 13명으로 꾸려진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기로 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 의원연맹도 상응하는 기구를 만들 예정이며 양국 위원회는 내년 1월 중 도쿄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고 도쿄올림픽 한일 교류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은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고 있으며 내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들이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예비후보 10명의 재산, 병역 등 신상 자료를 넘겨받고 본격 검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추천위원들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작업에 들어가며 검증 방식이나 기준 등 규칙 등도 정해야 하는 만큼 마라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취합된 자료상 뚜렷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지방소멸위기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지역 발전 정책이 산업부 등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분권형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곤 국회 미래연구원장은 지역과 국가 발전 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며 지속적인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2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이고 오히려 법무부 특활비에 문제가 확인됐다며 추나땡이란 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의도 정가에 요즘 추나 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추미애만 나오면은 땡큐다. 추미애 장관이 하도 논란을 만들고 또 연일 자살골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가 특활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을 만들었다며 추나땡이란 말을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며 여당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추미애 장관만 나오면 고맙다는 이 말이 여의도 정가에 돌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윤 의원은 추 장관이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사해보니 대검의 특활비 일부가 오히려 법무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법사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 직후 검찰국 직원들에게 50만 원씩을 특활비에서 돌렸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검찰국장은 특활비 목적에 맞춰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윤 의원은 검찰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특활비를 용도 아닌 곳에 쓴 게 밝혀지면 추 장관이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 또다시 대검 특활비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된다는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엔 여야 어느 쪽이 더 고마워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차기 대선을 1년 4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이틀째 정치권을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대 대선 과정에서 윤 총장처럼 급부상한 대권 주자들의 운명이 어땠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징크스처럼 여겨지는 제3후보 대선 잔혹사 누가 있었을까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은 늘 제3후보를 정치권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제3의 후보는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명망 있는 행정가나 기업인 아니면 제3지대 정치인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단일화 대상이 되거나 완주하더라도 낙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먼저 16대 대선이 있었던 2002년, 당시 10년 넘게 무소속으로 있던 정몽준 의원에게 천운이 찾아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자 월드컵 유치에 공이 컸던 정 의원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건데요. 이에 정 의원은 국민통합21을 창당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결국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해 본선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17대 대선을 1년 앞둔 2006년엔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였던 고건 전 총리가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여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증과 비방이 시작되자 대선 출마를 포기했고요. 2012년 18대 대선에선 안철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정계 입문조차 하지 않았던 신인에서 유력한 범야권 주자로 떠올랐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죠. 또 지난 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때 여론조사 지지율 1위까지 오르면서 반기문 대망론이 거셌는데요. 정치 행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정계의 편협한 이기주의에 실망했다며 돌연 불출마를 선언해 역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거론됐던 여러 인물들처럼 윤 총장 역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윤 총장이 정계 입문에서 역대 대선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록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께서 발제해 주신 주제 무엇입니까? 윤석열 현상 얘기해야 되겠죠. 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한 군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1등을 차지하는 뭐 놀라운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뭐 윤석열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뭐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한 군데 결과이긴 하지만 1위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물론 질문 선택지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추미애 장관 덕분이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또 이 ARS 비중이 좀 너무 높기는 해요. 77%. 그래서 이제 끝까지 듣고 이 집념을 가진 분들이 응답을 했고 응답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1등을 하면 그쪽으로 확 쏠리는.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윤석열 지금 뉴스 정치 뉴스에서 굉장히 윤석열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표면적으로 이제 여론조사의 밴드웨건 효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둘이 이 정면 충돌을 하면서 이제 반문재인 성향의 어떤 야권 지지층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야권에 좀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쏠리는 뭐 이런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정도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반정치주의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인들한테 좀 식상한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면 뭐 기업인들이라든가 과거에 뭐 정주영, 뭐 안철수, 고건 뭐 다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래서 네.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정치에 실망했다고 해서 정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자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꽤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은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리고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될 줄은. 그래서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덕분이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한국 정치사를 보면 사실 이 제3지대, 그러니까 집권당과 제1야당 사이에 있는 제3지대가 늘 몇십 % 정도는 있었어요. 네. 대략 한 뭐 20% 남짓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제3지대의 하나의 변형이냐, 아니면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제3후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제3후보의 현상과 좀 다른 현상이냐.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 본인이 정치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 내년 7월 24일이 임기 종료잖아요. 그럼 7월 24일에 임기가 끝나면 국민한테 봉사할 길이 뭐가 있는 건지 그때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게 정확한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때 가서 정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 또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그게 뭐 국민의힘 지지자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 플러스 그 이제 반대하는 또 추미애 장관의 어쩌면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이런 표들이 함께 지금 모아져서 윤석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당으로서는 싸우다가 몸값만 키워준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속내가 지금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저는 어느 정도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늘 과거에도 보면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중 공격을 받는 야권 후보가 올라가게 돼 있고 야권에 있는 다른 후보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집중 공격을 받으면.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그 대표되는 여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다른 지지자들은 뭐 그냥 어떤 천정에 갇힌 듯한 그런 그 양상을 보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제가 보건대는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공격했을 경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야권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저는 예상했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공격했느냐? 그만큼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이 수사,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저지해야 된다고 보는 여권의 판단이 굉장히 절실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상당히 크게 보고 있군요, 의미를. 그렇죠. 아니 지금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저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여권을 짓누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송 기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측면보다도 글쎄요, 그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그렇게까지 정교한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좀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워해요. 이게 망신이거든요. 윤석열 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총장님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했고. 근데 지금 이 정권하고 검찰총장이 맞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좀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 가운데 끼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권의 대선 주자들보다도 현재 검찰총장이 더 자기 여론조사에서 더 높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좀 약간 좀 성찰과 반성이 좀 요구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학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는 지금 최병목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여당한테 꼭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가 되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제 맥을 못 쓴다는 거고요. 네네. 결국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나와주시면 우린 고맙지요.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 본선에 가서도 뭐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좀 저 같은 정치부 기자들이 하는 너무 공학적인 분석이고요. 네.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좀 악재를 만난 거죠. 네, 좀 민주당 중심으로 입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뚜렷한 뭐 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좀 애매한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윤 총장의 인기가 좀 야당에게 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까요? 독이죠. 이건 득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조호영 원내대표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 시간이 가면서 자꾸 아니 그 사람은 정부 여당 사람인데 이제 약간 짜증스럽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누구라고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국민의힘 쪽의 그 대선 주자급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이 무슨 경제를 하냐 외교안보를 하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좀 일부러 키워주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어떤 오히려.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고도의 전략, 우리를 지금 찍어 누르기 위해서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든다 할 정도로 그냥 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 바깥에 있지만 무소속이죠. 홍준표 의원도 이제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인물인데 이분도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됐을 때 아니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억지 기소했는데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야권 대선 주자나 이건 뭐 희대의 코미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왜?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의원보다 높아요 지금 지도가. 그래서 아무튼 그쪽으로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야당엔 독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그렇죠. 의견이신가요? 근데 야당에 득이 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정말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한다든가 네.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득이 되는 건데 사실은 윤 총장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 7월 24일이 임기 종료인데 종료 이후에 그 즈음 되면 이미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대선 경선 과정이 한참 진행되고 거의 이 경선 날짜를 잡아놓을 때거든요. 네. 자, 그 상황에 만약에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고 한다든가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그만두고 나서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 경선 국면에서 어디에 끼워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바로 고건 전 총리나 아니면 반기문 전 총장처럼 제3지대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 테니까 국민의힘이 n분의 1로 들어와라 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정말 황당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아마 독이 될 가능성이 저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또 득이 될 가능성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손잡는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황은 결국 임기 종료 후에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주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한번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윤 총장이 정말로 대권 도전에 뛰어들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윤 총장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네. 그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그 소위 인기라고 하는 윤석열 현상이 계속해서 그 윤 총장의 임기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네. 본인도 좀 흔들릴 것이고 그러면 또 주변의 권유도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내년 이제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과 같은 현상은 저는 조금 그 진정될 기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추 장관이 워낙 강하게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만약에 차기 법무부 장관이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추 장관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형상도 어느 정도 잦아들 기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치할 결심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원래 이분이 이제 제가 언제 기사를 쓰면서 검찰주의자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더니 본인이 그 다음날 이제 간부들하고 밥 먹으면서 누가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하던데 나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한 적이 있어요. 좋습니다. 이분이 원래 정치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정무감각은 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치는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요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제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면 불행해지는 법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외교안보를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을 한다?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서는 안 된다고 다 이런 차원에서 네. 이렇게 당위론적으로 얘기하시네. 네, 그렇다면 이 윤 총장이 만약에 이제 대선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인다 이런다고 가정했을 때 또
뭐 혹시 모를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경선에 뛰어들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반발,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7월 24일이 임기 종료인데 네. 25일 이후에 아마 상당한 정도의 기간이 또 지난 다음에 아마 본인이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선에 뛰어드느냐 마느냐는 결심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고민을 뭐 하지 여러 않을까요? 가지 검토는 하겠지만 네. 막상 뛰어들려고 한다면 본인이 별 자신이 없을 거예요. 우선 바로 정무 감각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더라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공무원 같은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본인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요. 여기서 지금보다 더 추미애 장관과 아마 격렬하게 맞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럴수록 본인의 인기는 더 높아갈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약간 뭔가 이렇게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공무원 티를 못 벗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다면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 어찌 보면 뭐 그렇게 뭐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 하는 거는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선 주자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릴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좀 큰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두 분 전직 대통령 실정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심판 여론이 저는 아직도 안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야권 보수 야당 쪽의 대선 주자를 그쪽 지지층이 찾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는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통령인 것처럼 막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이제 총선 끝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지금 윤석열 마찬가지입니다. 또 몇 달 지나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 이 사람 어때? 이렇게 지금 보수 야당 지지층에서 차기 대통령감을 지금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 실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들어볼까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도 연설을 했던데 특강을 했죠. 근데 왜 그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야권 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제안을 해놓은 그리고 원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야권 혁신 플랫폼 이 부분을 논의해보자고 발제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다시 야권의 새판짜기를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 포럼의 강연에서 안 대표는 혁신 플랫폼을 통한 야권 재편을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당 창당을 언급을 했다가 또 신당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야권 재편을 꺼내든 안 대표의 구상과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근데 그 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론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는 뭐 정의당은 아니겠지만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적어도 이 두 당이 합당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연대를 하자는 건지 연대의 방법도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구체안을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략 보면 뭐 연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서 사실 주도권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원내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그 반응 없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 그것도 꽤 높다고 봅니다. 네. 이게 정치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과거에 해서 성공한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보했죠. 그래서 뭐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정치 시작하자마자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된 겁니다. 네. 또 2014년에 정당 만들다가 전격적으로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된 겁니다. 어쨌든 당을 만들어서 본인이 공동대표가 된 거예요. 또 2016년에는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호남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었죠.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도 이 혁신이라는 아이콘을 넣어서 뭔가 좀 개편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전국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과욕이죠. 의석세석 가지고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정치인이 이제 내므로써 또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현재로서는 좀 더 크지 않나.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앞서 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관심이 없다. 예,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과 지상우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이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자면 좀 선거연대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아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변수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뭘 하겠다는 거냐. 자꾸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정치인으로서 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이 전국 인식 자체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많은 겁니다. 아니 지금 당 지지도가 아직도 저 모양인데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그래도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우리가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좀 서울시장은 어떻게든 이겨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하고 중진 의원들하고 과연 어느 정도 절충과 타협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절박감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거 안철수 대표를 데려다가 우리 당 대신 후보를 내서라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다음 대선까지 다 진다. 이렇게 절박하게 되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당의 다수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예측하기가 좀 그러니까 위기감과 절박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겠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 4월 초에 보선이 있으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5개월 남짓 남았잖아요. 5개월, 예. 그렇게 남았는데 이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는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자 우리 자체적으로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네. 왜냐하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5개월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어차피 약간 지명도 있는 사람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일단 우리 내부와 우리 언저리에서 찾아보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까지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찾는다고 했는데 오늘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그 국면이 돼도 계속해서 뭔가가 보이질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당내에서 저는 뭐 그 대상이 안철수 대표가 되든 아니면 금태섭 전 의원이 되든 누구든 간에 여하튼 자 우리도 빨리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당내나 아니면 기존 국민의힘 언저리에서 찾아보자. 아마 이런 분위기가 대세를 형성할 텐데 아마 12월 정도 가서 그때까지도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외부로도 눈을 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쪽 역사가 그렇게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한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1997년에 정권이 넘어간 게 이회창 그 당시 후보한테 다른 사람들하고 좀 연대를 해라 이런 조언들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마 이제 보수 쪽이 워낙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자기 걸 좀 포기하고 제3세력하고 연대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유전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 제3세력하고 손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실제 정치 현실로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역량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 경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지난 총선 이후의 행보를 한번 보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구를 2번 방문을 했고요. 또 안 대표가 6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TK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TK 홀대론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보수 민심 국민의당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세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 원내 의석 분포가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력으로서의 국민의당은 저는 이미 뭐 별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이제 2022년 대선 같은 걸 의식해서 내 개인기로 뭔가 TK에서도 좀 표를 모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보건대는 아마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자꾸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자주 찾는 것으로 보이나 네. 실제 대선의 출마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도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것이 국민의힘을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대표가 대체할 정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대구 경북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통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고요.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봐야죠. 이분들이 좀 지금 미지근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건 확실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좀 이제 호남에 대한 반감도 좀 있고요. 또 경제 민주화 자체를 좌파, 빨갱이 정책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나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대구 경북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지금 다 이제 없어졌죠.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 그쪽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차기 대선 주자 정통 보수를 좀 대변할 수 있는 대선 주자를 찾아서 지금 약간 방황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안철수 대표가 2011년쯤 정치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상당히 이제 모든 것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안 대표가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행보를 해 나갈지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혁신 플랫폼 얘기를 했지만 안 대표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큰 세력과 연합하지 않으면 재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 플랫폼 같은 거는 잘 제안을 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행동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항상 총론에는 강한데 이 강론에 좀 약한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2011년이나 2012년과 같은 안철수의 힘은 없어요, 현재.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어떤 주변적인 상황 여건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면 본인이 먼저 연대의 문을 두드리고 자기가 그냥 제안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연대의 문을 두드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도 정말 과단성 있게 나가지 않으면 아마 연대 제안도 그냥 제안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1년에 이분이 이제 한나라당 세력의 확장에 반대한다 이런 명분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오늘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 하나도 없다. 잘못한 것만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난 뭐든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항상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처럼 비칩니다. 아니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나는 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반대만 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철수 대표의 정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꾸준히 공격을 해온 그 여파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근데 추미애 장관의 그 공격 포인트가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추미애 장관의 마이웨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속도로를 깔아줬다. 그러니까 지지율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걸 한 줄 논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경제일 겁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이런 거겠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위를 차지한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비정상이에요. 우리 유권자들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충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